1986년 9월의 화성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서울에서 남쪽으로 40km, 국도변에서 비포장 흙길을 따라 2km쯤 들어가면 나오는 마을이었다. 논이 있었고 수풀이 있었고 가로등이 없었다. 밤이 되면 진짜 어둠이 내려앉는 곳이었다. 서울의 어둠과는 달랐다. 네온사인도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없었다. 그냥 어두웠다. 그날 새벽 논두렁 사이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70살이었다. 딸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다. 그 반찬통이 시신 옆에 뒹굴고 있었다. 스타킹으로 목이 묶여 있었고 옷은 찢겨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새벽 안개가 논바닥을 얇게 덮고 있었다. 발소리마다 흙이 질척거렸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현장 사진 속 형사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오래 이 일을 한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이 논두렁에서 시작된 공포가 앞으로 4년 7개월 동안 화성 일대를 뒤덮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이 대한민국 수사 역사에서 가장 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리라는 것을. 수사의 여정입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갈 여정은 33년입니다. 10명의 여성이 화성의 들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1명이 넘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250만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한 무고한 남자가 2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진범은 그 20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도자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모범수로. 이 이야기는 범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라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짐 앞에서 국가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여정을 함께 걷겠습니다. 1986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해 봄, 전두환 정권은 여전히 건재했다. 민주화 요구가 거리를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다. 학생들은 최루탄 연기 속에서 구호를 외쳤고 신문 일면은 날마다 시위 사진으로 채워졌다. 서울올림픽이 2년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라 전체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다. 앞만 보고 빠르게. 그 속도 속에서 화성 태안읍의 밤은 너무 조용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다. 공장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로 나간 자식들에게 반찬을 싸보내는 어머니들이 있었다. 국도변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여성들이 있었다. 저녁 8시면 가로등이 꺼지는 마을이었다. 그 이후는 각자가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논두렁 사이, 수풀 속, 버스 정류장 뒤편의 어둠 속 숨어서 기다렸다. 발소리가 들리면 움직였다. 여자 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나섰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는 단출했다. 피해자의 옷, 피해자의 스타킹, 그리고 범인의 체액. 하지만 당시 한국 경찰에게는 그 체액을 분석할 기술이 없었다. DNA 감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사 현장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흔적은 있었다. 그러나 흔적은 이름이 아니었다. 첫 번째 피해자 이완임 씨는 그날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71살, 딸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마을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그 20분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났다. 반찬통 안에는 김치찌개를 위한 묵은지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수사 기록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시신 옆에 뒹굴던 반찬통, 그 안에 묵은지. 경찰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어떤 설명보다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녀의 죽음은 처음에는 단순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다. 관할 파출소장들은 보고를 꺼렸다. 위에 올라가는 사건 수가 많아지면 문책을 당했다. 그 시절 경찰 조직의 문법이었다. 사건을 은폐한다는 표현보다는 애써 연결하지 않으려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노인의 죽음을 다음 달에 발생할 또 다른 죽음과 그 다음에 발생할 또 다른 죽음과 이어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두렁은 기억했다. 들판은 기억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화성의 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해가 지면 여자들은 혼자 다니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남자 가족이 마중을 나왔다. 마을 청년들이 3, 4명씩 조를 짜서 국도변까지 동행을 서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경찰이 연쇄살인임을 인정하기 전에 마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한 사람의 짓이라고. 그들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공범이 없었다. 조직도 없었다. 배후도 없었다. 윗선도 지시도 거래도 없었다. 오로지 한 사람이었다. 혼자 논두렁을 걸었다. 혼자 수풀에 숨었다. 혼자 여성들을 골랐다. 혼자 살인을 저질렀다. 그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혼자가 33년 동안 붙잡히지 않았다. 250만 명의 수사 인력이 그 한 명을 찾지 못했다. 2만 명이 넘는 용의자를 조사하고 4만 명의 지문을 채취했다. 일본까지 증거물을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그럼에도 그는 화성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춘재, 1963년생, 화성 출신.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때 23살이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무엇이 그를 논두렁의 포식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33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 앞에 진범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는지 파트 2에서 이춘재를 처음부터 다시 만납니다.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벼농사가 주업인 마을이었다. 봄이면 논에 물이 들어찼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흔들렸다. 국도에서 흙길로 꺾어 들어가면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담장 너머로 된장 냄새가 흘러나오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농촌 마을 중 하나였다. 특별할 것이 없었다. 이춘재는 1963년 1월 31일 그 마을에서 태어났다. 농부 집안의 장남이었다. 위로 어머니, 아버지, 아래로 동생이 있었다. 이웃 사람들의 기억 속 이춘재는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다. 학교에서 성적이 특출나지도 유독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왔고 집에서는 어머니 일을 거들었다. 화성 청룡초등학교를 나와 안용중학교에 진학했다. 3.1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 흔한 농촌 소년의 궤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유년기 한가운데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었다. 동생의 익사였다. 눈앞에서 동생이 물에 빠졌다. 건져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이춘재가 몇 살 때의 일이었는지 기록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그 사건이 이춘재에게 오래도록 남았다는 것은 훗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어머니는 아들이 착실하고 사교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 기억이 어머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보였지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기록은 그만큼만 남아있다. 1983년 2월 이춘재는 3.1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0살이었다. 농촌 청년들이 가는 길은 많지 않았다. 대학에 가거나 공장에 취직하거나 군대에 가거나. 이춘재는 군대를 선택했다. 아니, 선택이라기보다는 징집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남성에게 군 복무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1983년 그는 육군에 입대했다. 보직은 전차 조종수였다. 차갑고 밀폐된 철제 기계 안에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이춘재에 관한 특이사항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규율을 어기지 않았다. 타령도 징계도 없었다. 상관의 지시에 순응했고 동료들과 큰 마찰이 없었다. 겉으로 보이는 그는 평범한 군인이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것은 나중에야 드러난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1986년 1월 23일 이춘재는 전역했다. 23살. 손에 쥔 것이 없다. 기술도 학력도 돈도 없었다. 화성으로 돌아왔다.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날품팔이, 건설 현장 자빌, 공식적인 취업 기록은 1990년 이후에야 나타난다. 그 전까지의 생계는 불분명하다. 전역 후 2달이 지났을 때 봄이 왔다. 그리고 이춘재의 첫 번째 범행이 시작됐다. 1986년 2월 8일 저녁, 화성군 태안읍 진알리 20살의 여성 최 씨가 국도변 길을 걷고 있었다. 회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이었다. 원바리 고개묘지 근처에서 검은 장갑을 낀 남자가 나타났다. 이후 벌어진 일의 상세는 수사 기록에 남아있다. 피해자 최 씨는 살아남았다. 그것이 이날의 차이였다. 이 사건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었다. 1986년 2월부터 7월까지 이춘재는 태안읍 일대에서 최소 7차례 연쇄 강간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밤길을 혼자 걷던 여성들이었다. 직업도, 나이도, 귀가, 시간도 제각각이었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혼자였다는 것. 당시 경찰은 이 연쇄 강간 사건들을 따로따로 처리했다.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할 파출소가 달랐고 수사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했지만 수사는 제자리였다. 목격자 진술에 따른 용의자 묘사는 일관됐다. 키 166cm에서 170cm 사이, 손이 부드럽고 욕을 잘하는 남자. 그러나 그 묘사는 화성 태안읍 어딘가의 서류봉투 안에서 잠들었다. 이춘재는 계속 걸었다. 그해 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이춘재는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정확히 말하면 살인을 결심한 것이 아니었다. 훗날 그는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간을 하고 나서 살인을 했을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자연스럽게 한 거라.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수사 기록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20쪽짜리 조서 속에서 그 두 글자는 어떤 법률 용어보다 무겁게 앉아있다. 1986년 9월 15일 첫 번째 살인이 발생했다. 피해자 이완임 씨, 71살, 딸 집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논두렁 사이에서 발견됐다. 목에는 스타킹이 감겨 있었다. 파트 1에서 우리가 마주쳤던 그 현장이다. 안개 속 흙냄새, 뒹구는 반찬통. 그러나 파트 1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완임 씨가 그날 딸의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경찰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딸의 이름도, 마을 이름도, 정확한 주소도 수사 기록의 첫 페이지에는 없었다. 피해자는 나이와 성별, 발견 장소로만 기록됐다. 71살 여성, 화성군 태안읍. 그것이 그녀가 최초 수사 기록에서 존재한 방식이었다. 이춘재는 저녁 후 화성에 머물렀다. 낮에는 인근 건설 현장을 돌며 날이를 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다. 이웃들에게는 조용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보였다. 당시 화성 태안읍은 모두가 서로를 아는 마을이었다. 좁은 공동체 안에서 이춘재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수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그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위장이었다. 평범함, 튀지 않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이춘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 기술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낮에는 현장에서 흙을 날랐다. 밤에는 논두렁으로 향했다. 두 개의 시간이 같은 몸 안에서 공존했다. 1986년 가을이 깊어가면서 이춘재의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첫 살인을 저지르고 2달 뒤 두 번째 살인이 발생했다. 그리고 2달 뒤 세 번째가 이어졌다. 간격이 있었다. 일정하지는 않았다. 계획적이었다기보다는 충동적이었다. 기회가 생기면 움직였다. 혼자 걷는 여자, 어두운 길, 아무도 없는 장소. 그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는 수풀에서 나왔다. 수사관들이 나중에 분석한 범행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기회주의적 포식, 표적을 정하고 추적한 것이 아니었다. 배회하다가 마주치는 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었다.
나이도 직업도 외모도 달랐다. 유일한 공통점은 그날 밤 그 길을 혼자 걷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이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수사 기법은 이 사건 앞에서 처음부터 무용했다. 관계도 없었고 원한도 없었으며 사전 접촉도 없었다. 범인은 피해자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는 범인을 본 적이 없었다. 완전한 낯선 사람들 사이의 범죄였다. 1986년의 대한민국 경찰은 그런 종류의 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이 없었다. 1986년 연말,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녁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버스 정류장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논두렁 쪽으로는 밤에 가지 말라고. 소문은 정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각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 마을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자신들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을. 이춘재는 그 소문이 도는 마을에서 계속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었다. 현장에 나갔다.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 저녁이면 돌아왔다. 소문 속의 괴물과 마을 청년 이춘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경찰도 이웃도 가족도 오직 논두렁만이 알고 있었다. 1987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춘재의 범행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1987년 봄, 화성의 공기가 달라졌다. 마을 부녀회에서는 야간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돌렸다. 국도변 버스 정류장에는 저녁 6시 이후 혼자 기다리는 여성이 사라졌다. 남자 가족이 없으면 이웃집 아주머니와 둘이서, 그것도 안 되면 아예 마중을 부탁했다. 화성 태안읍의 밤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이 먼저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춘재는 계속 걸었다. 두려움이 마을을 바꿔놓는 동안 그는 패턴을 바꿨다. 더 늦은 시간에 나갔다. 더 외진 장소를 골랐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첫 번째 살인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 저항을 무력화하는 것,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배운 것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몸이 익힌 것이었다. 그것이 더 소름 돋는 사실이었다. 1987년 1월 2차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25살의 여성이었다. 화성군 태안읍 안영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스타킹으로 목이 묶여 있었다. 1차 사건과 수법이 동일했다. 같은 지역, 같은 방식, 같은 흔적. 하지만 두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달랐다. 수사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다. 연결되지 않았다. 각각의 사건은 각각의 서류 봉투 안에 따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훗날 수사 기록을 검토한 형사들이 가장 먼저 충격받은 것 중 하나가 이것이었다. 피해자를 개인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나이, 성별, 발견 장소. 그것이 전부였다. 25살 여성은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으며 어딘가로 퇴근하던 사람이었다. 그 삶의 내용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었다. 2달 뒤 3차 사건이 터졌다. 1987년 3월, 피해자는 29살이었다. 남편을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남편은 야근 중이었다. 막차가 지나간 뒤였다. 정류장 뒤편에 수풀이 있었다. 이춘재는 거기 있었다. 파란색 천으로 입을 막았다. 스타킹으로 손을 결박했다. 논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살해했다. 남편은 그날 밤 11시에 퇴근해 아내를 기다렸다. 전화가 없었다. 당신은 집집마다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다. 남편은 직접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다. 아무도 없었다. 논둑을 따라 걷다가 발견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소리를 냈는지, 경찰이 왔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록에 없다. 다만 수사 파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신고자, 피해자의 배우자. 그것이 그의 존재가 기록된 방식이었다. 3차 사건에서 처음으로 음부 훼손이 확인됐다. 수사관들은 기록했다. 범행의 잔인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그러나 그 심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 경찰은 분석하지 못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한국 수사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범죄자의 심리 궤적을 추적하는 수사관이 없었다. 있는 것은 형사들 뿐이었다. 발로 뛰고 탐문하고 용의자를 잡아다 취조하는 형사들. 그리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1987년 4월 23일 4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경찰은 공식적으로 연쇄살인임을 인정했다. 그 전까지 네 건의 살인이 발생하는 동안 관할 파출소장들은 위를 의식했다. 연쇄살인이라는 단어를 공식 문서에 올리는 순간 해결 압박이 쏟아진다. 미해결로 남으면 문책이 따른다. 그러니 연결하지 않았다. 각각의 사건으로 처리했다. 1987년 4월 24일 자 경인일보 사회면 머릿기사는 이렇게 시작했다. 화성 연쇄강간 사건 관련 현장 주변에 살던 20대 여성의 실종을 놓고 가족은 피살, 경찰은 단순 가출로 각각 엇갈린 견해를 보이던 중 실종 4개월 만에 폭행 피살된 시체로 발견됐다. 가족은 알고 있었다. 경찰은 부인했다. 그 간격이 33년의 미제를 만든 첫 번째 균열이었다. 4차 사건 이후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사팀을 2개 반으로 편성했다. 미제로 마무리됐던 과거 사건들도 재수사 목록에 올렸다. 수사 범위를 화성군 인접시군까지 확대했다. 수사관들 사이에서 자신감 있는 말이 나왔다. 범인은 도간에 든 쥐다. 그 말이 신문에 실렸다. 화성 주민들은 그 문장을 읽었다. 조금 안심했다. 그러나 범인은 도간에 없었다. 수사가 강화된 바로 그 시점에 이춘재는 장소를 바꿨다. 6차 사건 이후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 범행 지역을 이동했다는 것이 훗날 자백으로 확인됐다. 화성 태안읍 반경 3km 이내에서 벌어지던 범행이 인근 지역으로 번졌다. 경찰이 포위망을 좁히면 그는 그 안에 없었다. 1987년 하반기 5차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22살이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증거가 확보됐다. 피해자의 속옷에서 체액이 검출됐다. 당시 경찰은 이 증거물을 일본으로 보냈다. 국내에 DNA 감정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수사기관이 분석했다. 결과가 돌아왔다. 일치하는 용의자가 없다. 그 속옷은 이후 오산경찰서 창고에 보관됐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창고 안에서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서류봉투 속에서 비닐 포장된 채로 그 속옷이 33년 뒤 이 사건의 결말을 바꾼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나중의 이야기다. 5차 사건 이후 화성 일대에 소문 하나가 퍼졌다. 범인은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노린다는 것이었다. 근거는 없었다. 목격자 진술을 확대 해석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졌다. 경찰 내부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 여경을 미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빨간 옷을 입은 여경이 밤길을 걸었다. 주변에 형사들이 배치됐다. 200m마다 2명씩.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춘재가 어디 있었는지 훗날 수사 기록은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만 기록에 남아있다. 형사들은 밤새 추위 속에서 대기했다. 새벽이 되어 철수했다. 빨간 옷의 여경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1987년 말 수사에서 중요한 목격자가 등장했다. 버스기사 강원식 씨였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인근 버스 노선에서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눈은 옆으로 쫙 째지고 눈썹은 범눈썹으로 해서 진했고 얼굴은 좀 길고 코가 좀 크고 버스 안내양도 비슷한 묘사를 했다. 수사팀은 그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제작했다. 몽타주가 신문에 실렸다. 화성 일대 주민들이 그 얼굴을 봤다. 누군가는 아는 사람 같다고 했고 누군가는 본 적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신고가 들어왔다. 형사들이 출동했다. 용의자들이 연행됐다. 하지만 그 몽타주의 주인공이 지금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DNA도 없었고 지문도 불완전했다. 형사들은 자백에 의존했다.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은
당시 한국 수사 관행에 민낯을 드러냈다. 그것은 파트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1987년과 1988년 사이 이춘재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유는 살인이 아니었다. 강도 혐의였다. 이춘재는 조사실에 앉았다. 당시 형사는 질문을 했다. 이춘재는 답했다. 형사는 눈치채지 못했다. 훗날 이춘재 본인이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형사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신분증을 묻고 행적을 물었다. 이춘재는 답했다. 형사는 보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를 의심하지 않았는지. 그 말이 법정 기록에 남아있다. 1988년으로 넘어갔다. 화성의 들판에는 여전히 벼가 익었다.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다. 그리고 봄이 다시 왔다. 계절은 바뀌었다.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이춘재는 화성과 수원 사이를 오갔다.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걸었다. 몽타주가 붙어있는 마을을 몽타주의 주인공이 걸어다녔다. 아무도 몰랐다. 수사본부는 용의자를 조사하고 방면하는 일을 반복했다. 21명, 30명, 100명, 1000명. 숫자는 늘어났다. 진범은 그 숫자 바깥에 있었다. 경찰이 그물을 넓게 칠수록 이춘재는 그물 밖에서 걷고 있었다. 그리고 1988년 9월 16일 8차 사건이 터졌다. 그 사건은 이춘재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22살의 윤성혁. 그의 이름은 파트 5에서 다시 불러야 한다. 1988년 여름 수사본부는 전쟁 중이었다.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 설치된 임시수사본부는 밤낮이 없었다. 형사들은 교대로 잠을 잤다. 아니, 잠을 잔다기보다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쪽이 더 정확했다.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탐문 기록이 쌓였다. 벽에는 피해자 사진과 현장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사진들 사이를 형사들이 오갔다. 눈은 충혈됐고 입술은 말랐으며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최선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1988년까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투입된 경찰 연인원은 이미 수십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용의자로 조사된 인원은 1000명을 훌쩍 넘겼다. 지문을 채취한 사람만 수만 명이었다. 수사 예산이 쏟아졌다. 장비가 들어왔다. 일본에 증거물을 보내고 미국 FBI의 프로파일링 자료를 번역해 참고했다. 그러나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왜였을까? 답은 수사 방식 자체에 있었다. 당시 경찰의 수사 기법은 연결고리 탐문이 기본이었다.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 전과자를 우선 소환하는 것, 유사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이 방식은 아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서는 효과적이었다. 원한 금전 분쟁, 치정, 동기가 있고 관계가 있고 흔적이 있는 범죄. 그러나 이춘재의 범행에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다. 피해자는 무작위였다. 이춘재는 피해자를 몰랐다. 피해자도 이춘재를 몰랐다. 원한도 돈도 치정도 없었다. 경찰이 피해자의 주변을 아무리 뒤져도 범인의 흔적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수사의 그물은 정교했지만 잡으려는 물고기가 그 그물 밖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수사본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일부 수사관들은 감지하고 있었다. 기록에는 무동기 범죄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감지가 수사 방향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직의 관성이 있었다.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기존 수사의 실패를 인정해야 했다. 그 인정을 아무도 먼저 하지 않았다. 1988년 가을 6차 사건과 7차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6차 피해자는 29살의 여성이었다. 귀가 중 황계리 철도 부근에서 실종됐다. 발견됐을 때 입에는 파란 천이 물려 있었고 손은 스타킹으로 결박돼 있었다. 챙이 긴 모자를 쓴 남자가 뒤에서 따라왔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
형사들이 모자를 쓴 남자를 수소문했다. 모자를 쓰는 남자는 화성 일대에만 수백 명이었다. 7차 사건은 6차 사건으로부터 2달 뒤에 발생했다. 피해자는 19살이었다. 야간 버스를 놓쳤다. 걸어서 귀가하는 길이었다. 논둑에서 발견됐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수사관들의 구두 위로 번졌다. 사진 기록에 현장 주변 풀숲이 찍혀 있고 그 풀숲의 이슬이 사진 속에도 보인다고 한다. 당시 현장을 기록한 형사의 수첩에 한 줄이 있었다. 19, 너무 어리다. 그것이 그의 감정이 기록된 유일한 흔적이었다. 7차 사건 이후 수사본부의 압박은 한계에 달했다. 위에서 해결을 요구했다. 언론이 매일 수사 상황을 물었다.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형사들은 검거 실적을 내야 했다. 1990년 10월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검거 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됐다. 점수가 낮으면 문책이 따랐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지휘관은 보직이 바뀌었다. 그 압박이 수사를 왜곡시켰다. 형사들은 용의자를 데려왔다. 증거가 없어도 데려왔다. 심령술사가 꿈에서 범인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형사들이 출동해 그 제보 속 인물을 연행했다. 지하실로 끌고 갔다. 일주일이 넘도록 취조했다. 자백을 받아냈다. 그리고 수사 기록에 올렸다. 물증은 없었다. 자백만 있었다. 나중에 그 자백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연행됐던 그 사람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도 이미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 이웃의 시선이었다. 가족의 눈빛이었다. 한 번 용의자로 소문이 난 사람의 삶이 연행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다. 수사본부가 집중한 것 중 하나가 혈액형이었다.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체액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수사관들은 B형 남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화성 일대 B형 남성이 전수조사됐다. 인근 시군까지 확대됐다. B형 남성 4만 명 이상의 지문이 채취됐다. 그 과정에서 B형이 아닌 남성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 이 사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몰랐다. 이춘재 본인이 수사관 앞에서 진술하기 전까지 국과수의 초기 혈액형 감정이 틀렸다. 그 하나의 오류가 4만 명을 잘못된 방향으로 조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진범을 완전히 수사망 밖에 두었다. 수사본부 내부에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용의자 스케치가 있다. 키 168cm에서 170cm, 나이 25살 전후, 마른 체형, 버스기사 강원식 씨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제작된 몽타주. 이 몽타주는 신문에 실렸고 전단지로 화성 일대에 배포됐다. 이춘재는 그 몽타주를 봤다. 자신의 얼굴을 닮은 그림을 마을 전봇대에서 봤다. 훗날 그가 수사관 앞에서 말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시절 화성 태안읍에 살던 이춘재가 그 전단지를 못 봤다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은 없다.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차가운 공백 중 하나다. 1989년으로 넘어왔다. 이춘재는 그해 봄 강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됐다. 연행됐다. 취조실에 앉았다. 형사들이 물었다. 이춘재는 답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관은 아니었다. 강도 담당 형사였다. 그들은 이춘재의 손목에 시계를 보지 않았다. 이춘재는 그 자리에서 다른 용의자들처럼 취급됐다. 1990년 2월 이춘재는 강도미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석방됐다. 수사본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도 사건과 연쇄살인 사건은 다른 부서였고 다른 담당이었으며 다른 서류체계 안에 있었다. 정보가 연결되지 않았다. 이춘재가 취조실을 나와 걸어나가는 동안
수사본부는 또 다른 B형 남성을 연행하고 있었다. 그 무렵 수사본부 외부에서 다른 비극이 진행되고 있었다. 화성 연쇄살인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있었다. 증거가 없으니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 이웃이 알았다. 가족이 알았다. 범인 의심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낙인이 사람을 죽였다. 수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1986년부터 1992년 사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조사받은 인물들 중 최소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했다. 가정이 무너졌다. 직장을 잃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졌다. 이춘재는 살아있었다. 그들은 죽었다. 이 역설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 중 하나다. 1988년 9월 16일 8차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연쇄살인의 역사에서 새로운 종류의 비극을 열었다. 범인을 잡지 못한 비극이 아니었다. 엉뚱한 사람을 잡은 비극이었다. 그 이야기는 파트 5에서 계속된다. 1988년 9월 16일 밤,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 13살 박상희 양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누군가 담을 넘어 들어온 흔적이 있었다. 박양의 목에는 스타킹이 감겨 있었다. 성폭행 흔적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이 현장을 살폈다. 좁은 방이었다. 책상 위에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다. 연필이 책상 모서리에 걸려 있었다. 아직 숙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형사 중 한 명이 교과서를 봤다. 국어 교과서였다. 그는 눈을 돌렸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감정은 수사 파일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형사가 이후 동료에게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애가 숙제를 하다가 당했어. 그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박상희 양은 중학교 1학년이었다. 이 사건은 수사본부를 뒤흔들었다. 이전까지의 피해자들은 성인 여성이었다. 귀가 중이거나 야외에서 범행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집안이었다.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 방이었다. 이것이 같은 범인의 소행인가? 아니면 모방범죄인가? 수사본부 안에서 의견이 갈렸다. 수법의 유사성은 분명했다. 하지만 장소가 달랐다. 침입 방식이 달랐다. 결론은 모방범죄 쪽으로 기울었다. 공식 기록에 그렇게 적혔다. 화성 연쇄살인의 8번째 사건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됐다. 그 분류가 이후 모든 비극의 토대가 됐다. 1989년 7월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했다. 윤성여, 당시 22살, 태안읍 인근에서 농기계 수리 일을 하는 청년이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를 약간 절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조용했다. 마을에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 경찰이 그를 주목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사건 당일 밤, 그가 인근을 걷고 있었다는 제보였다. 형사들이 그의 집으로 갔다.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 있던 윤석녀에게 잠깐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녀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저녁이었다. 그 이후의 시간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20년이 걸렸다. 취조실에서 사흘이 지났다. 윤석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작은 방에 있었다. 잠을 자지 못했다. 거의 먹지 못했다. 형사들이 교대로 들어왔다. 질문이 반복됐다. 그날 밤 어디 있었냐? 왜 그쪽 골목을 걸었냐? 너 알고 있지? 윤성현은 모른다고 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형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은 수사가 아니었다. 당시 검찰 기록에도 적혀 있다. 윤성년은 불법 체포됐다. 적법한 구금 절차 없이 수일간 구금됐다. 수면 박탈이 이루어졌다. 신체적 가혹행위가 있었다. 윤성여 본인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다. 사흘째 되던 날 형사가 무릎을 꿇게 했다.
손목의 수갑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 상태에서 진술을 받았다. 자백서가 작성됐다. 윤성현은 그 자백서에 이름을 썼다. 그 이름 석자를 쓰는 순간 그의 다음 20년이 결정됐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것에 대한 자백서였다. 그러나 그 자백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이 시작됐다. 윤석열 측은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정에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채모가 윤석열의 것과 40% 일치한다는 결과였다. 40% 일치가 아니었다.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법정은 그것을 유죄의 근거로 받아들였다. 1989년 10월 수원지방법원은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봉 소리가 울렸다. 윤석열은 피고인석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가 방청석에 있었다. 어머니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록에 없다. 다만 선고가 끝난 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당시 법원 직원들 사이에 전해진다. 대법원도 형을 확정했다. 윤석열은 교도소로 향했다. 그의 나이 22살이었다. 그 무렵 이춘재는 어디 있었을까? 기록이 있다. 1989년 이춘재는 화성 인근에서 날품팔이를 하고 있었다. 그해 봄 수원시 팔달구에서 강도 미수로 붙잡혔다. 취조실에서 형사를 마주했다. 그리고 풀려났다. 1990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해 여름 건설회사 크레인 기사로 취직했다. 서울 청파동의 현장이었다. 윤석열가 교도소에서 첫 번째 겨울을 보내던 그때 이춘재는 크레인 위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궤적이 이 지점에서 가장 선명하게 엇갈린다. 한 사람은 높은 곳에서 도시를 바라봤고 한 사람은 감옥의 창살 안에서 하늘에 네모난 조각을 올려다봤다. 교도소 안에서 윤석열은 줄기차게 호소했다. 억울하다고,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기각됐다. 상고했다. 기각됐다. 법은 이미 그를 유죄로 확정했다. 그 확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진범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했다. 진범은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증거도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경찰서를 찾아갔다. 검찰청을 찾아갔다. 언론에 제보했다. 아들이 당한 고문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경기도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기도 경찰청의 조사 결과는 이랬다. 경찰관들이 윤석열의 뺨을 서너 대 때린 것뿐이었다. 고문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 결과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어떤 밤을 보냈는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다. 한편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당시 사용된 감정 방식은 방사성 동위원소 검증법이었다. 이 방법으로 채모의 동일인 여부를 감정했고 40% 일치라는 결론을 냈다. 훗날 과학계가 검토한 결과 그 수치는 감정 기준 자체가 부정확했다. 40% 일치는 과학적으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삼은 그 수치가 애초에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정에는 그것을 지적할 사람이 없었다. 검사는 그 수치를 제출했다. 판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반박하지 못했다. 1980년대 대한민국 법정에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국가기관의 공식 문서였다. 그 문서가 한 청년의 20년을 결정했다. 윤석열은 교도소에서 20년을 보냈다. 수원교도소, 대전교도소, 청주교도소, 이감을 반복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억울함을 포기하지 않았다. 틈틈이 재심 청구를 준비했다. 법률 지식이 없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법정 서류를 작성했다. 손으로 쓴 탄원서였다. 글자가 고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용은 한결같았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한 차례 항소를 시도했다가 기각됐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한다는 것이 자신이 한 짓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99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화제가 됐다. 2003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했다. 전국 5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그 영화를 봤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형사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관객을 향한 눈빛이었다. 당신들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선이었다. 극장을 나온 관객들이 다시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 윤성현은 교도소 안에서 그 영화를 봤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그 해에도 그의 탄원서는 기각됐다. 2009년 윤성현은 가석방됐다. 20년이었다. 22살에 들어가 42살에 나왔다. 절름거리는 걸음으로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에 없다. 다만 그가 출소 후 충청북도 북충청 지역의 한 가죽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그는 계속 억울하다고 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20년 뒤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른 것은 법원도 경찰도 언론도 아니었다. 오산경찰서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낡은 비닐봉투였다. 그 안에 든 속옷 한 장이었다. 그리고 그 속옷 안에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단 하나의 흔적이었다. 그 흔적이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는 파트 8에서 다룬다. 지금은 먼저 범행이 어떻게 끝으로 치달았는지를 따라가야 한다. 1990년 봄, 화성의 논에 다시 물이 들어찼다. 모내기 철이었다. 농민들이 새벽부터 나와 논바닥을 고르고 있었다. 국도변에는 경운기 소리가 울렸다. 마을 어귀의 슈퍼마켓에는 막걸리가 쌓여 있었다. 봄이 오면 화성은 언제나 그랬다. 흙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하늘은 맑았다. 그리고 이춘재는 여전히 그 마을 어딘가에 있었다. 이미 6명의 여성이 이춘재의 손에 목숨을 잃은 뒤였다. 수사본부는 가동 중이었다. 경찰관들이 마을을 돌았다. 탐문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춘재는 수사망 안에 없었다. 1989년 강도미수로 집행유예를 받은 그는 이제 서울 청파동의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몰고 있었다. 낮에는 서울, 밤에는 화성으로 내려왔다. 국도를 타면 1시간 남짓이었다. 두 도시 사이의 도로가 그의 이중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1990년 9월 15번째 날 9차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14살이었다. 화성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방과 후 귀가하는 길이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다. 국도변 인도를 걷고 있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 아이가 숲을 옆을 지나가는 순간 이춘재가 나왔다. 이 사건에서 이춘재의 DNA가 훗날 검출됐다. 피해자의 속옷이었다. 오산경찰서 창고에 보관된 그 속옷. 30년 뒤 이 사건의 결말을 바꾸는 그 증거물이 바로 이 사건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의 수사팀은 그 속옷에서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다. 일본으로 감정을 보냈지만 결과는 이전과 같았다. 일치하는 용의자 없음. 속옷은 비닐에 씌워졌다. 박스에 담겼다. 창고로 들어갔다. 9차 사건 직후 수사본부는 또 한 번 비상이 걸렸다. 피해자가 14살이었다. 언론이 들끓었다. 주민들의 공포가 다시 정점을 향했다. 경찰 수뇌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수사팀이 확대됐다. 야간 순찰이 강화됐다. 마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야경을 섰다. 남성들이 저녁마다 국도변에 나왔다. 횃불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횃불과 다르지 않았다. 이춘재는 그 야경꾼들 사이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자신이 불러일으킨 공포가 만들어낸 풍경 속을 아무렇지 않게 걸어 지나갔을 것이다. 그것이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관들이 이춘재와 나눈 대화 기록을 보면 그는 당시 자신이 얼마나 경찰 수사망과 가까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겼다는 뉘앙스가 진술 곳곳에 배어 있었다. 1990년 겨울이 지나고 1991년 봄이 왔다. 이춘재는 직장을 옮겼다. 서울 청파동 건설 현장에서 충청북도 청원군의 건설회사로 이직했다.
생활권이 바뀌었다. 화성에서 청주 인근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새로운 지역, 새로운 현장, 새로운 사람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걸었다. 1991년 4월 3일 10차 사건이 발생했다. 마지막이었다. 화성에서 발생한 마지막 살인이었다. 피해자는 67살의 여성이었다.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저녁 무렵이었다. 들판 옆 좁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 끝에서 이춘재를 만났다. 10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는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증거물 자체가 부족했다. 당시 수사팀이 확보한 물증이 적었다. 이춘재는 나중에 이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 수사관들이 범행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을 때 이춘재는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범행 경로, 피해자의 위치, 주변 지형, 당시 현장을 직접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그 진술의 신뢰성을 확인된 사실로 분류했다. 1991년 4월 3일 이후 화성의 연쇄살인은 멈췄다. 왜 멈췄을까? 수사관들이 이춘재에게 물었다. 이춘재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해 7월 결혼을 했다. 아내가 생겼다. 생활이 바뀌었다. 그것이 범행을 멈춘 이유라고 했다. 수사관들이 그 대답을 받아 적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다. 그 대답이 진짜인지 일부인지 아니면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결혼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것인지 이춘재 본인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사실은 이것이다. 1991년 7월 이춘재는 결혼했다. 아내는 건설 현장 관련 업종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다.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다. 겉으로 보이는 이춘재의 삶은 평범한 30대 가장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 결혼이 새로운 비극의 무대가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화성 연쇄살인이 멈추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범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1987년 12월 24일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수원시 팔달구 화서역 인근에서 18살 김미순 양이 실종됐다. 실종 열흘 뒤인 1988년 1월 4일 오전 화서 전철역 부근 논에서 맷짚으로 덮인 채 시신이 발견됐다. 두 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현장은 화성 연쇄살인의 범행 지역에서 다소 떨어진 수원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연쇄살인과 별개로 처리했다. 이춘재는 훗날 이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 1989년 7월 7일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화성군 병점우리 원바리 고개. 낮 12시 30분경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2학년 김현정 양이 사라졌다. 8살이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마을 주민들도 나섰다. 주변 야산, 논밭 개울을 샅샅이 뒤졌다.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 기록은 미제로 처리됐다. 그런데 수색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담당 형사계장을 포함한 경찰관 2명이 야산에서 아이의 유류품과 신체 일부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것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불상자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공식 사건 처리는 단순 실종으로 마무리했다. 발견된 신체 일부를 다시 묻었다는 정황도 훗날 드러났다. 이춘재가 자백한 뒤 재수사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이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있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김현정 양의 부모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딸의 신체 일부가 발견됐었다는 것을, 경찰이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묻었다는 것을. 부모는 수십 년 동안 딸이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 희망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말할 필요가 없다. 1991년 1월 27일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택지 개발 현장. 17살 박미화 양이 강간 살해된 채 발견됐다. 콘크리트 관속이었다. 다음 날 오전
순찰 중이던 경관이 발견했다. 이춘재가 청원군 건설 현장으로 이직한 직후였다. 생활권이 청주 인근으로 바뀐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이춘재는 이 사건도 자백했다. 1991년 3월에는 청주 주부 살인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28살 가정주부가 자신의 집에서 목이 졸린 채 발견됐다. 전화줄이 사용됐다. 수사 기록에는 성폭행 흔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적혀 있었다. 이 사건 역시 이춘재의 자백 목록에 포함됐다. 화성 연쇄살인 10건 외에 수원과 청주에서 각각 저질러진 이 사건들까지 합산하면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은 총 14건이었다. 그리고 1991년 4월 3일 화성에서의 마지막 살인이 끝났다. 이춘재는 그날 이후 화성의 들판으로 다시 나가지 않았다. 여름이 왔다. 그는 결혼 준비를 했다. 가족들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처가와도 왕래가 있었다. 처제들이 이춘재의 집으로 반찬을 가져왔다고 한다. 장인어른의 농사일을 거들기도 했다. 화성의 들판은 조용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범인이 잡힌 것이 아니라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게 더 두려운 것이었다. 잡힌 것이라면 끝이지만 떠난 것이라면 돌아올 수 있었다. 밤에 혼자 걷는 여성의 수는 이후로도 한동안 늘지 않았다. 공포는 사람보다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이춘재는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번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이 파트 7에서 다루는 이야기다. 1991년 7월 이춘재는 결혼했다. 신부는 건설 관련 업종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다. 결혼식이 어디서 열렸는지, 하객이 몇 명이었는지 기록에 없다. 다만 처가와의 관계는 원만했다고 전해진다. 장인어른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처제들이 이춘재의 집으로 반찬을 가져왔다. 이춘재도 청주에 내려가 장인의 농사일을 거들었다. 겉으로 보이는 처가 관계는 다정했다. 이춘재의 전처는 31년이 지난 뒤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다. 1995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입을 연 것은 이춘재가 진범으로 확인된 지 수년이 지난 뒤였다. 그녀가 한 말 중 하나가 기록에 남아있다. 그 사건도 이춘재가 한 거라고 경찰에 들었을 때 말문이 턱 막혔어요. 나는 왜 안 죽였을까? 그 문장 하나가 결혼 생활의 내막을 압축했다. 이춘재의 가정은 겉과 속이 달랐다. 1992년 아들이 태어났다. 가족이 셋이 됐다. 하지만 집 안에서 이춘재는 달랐다. 재판 기록에 남아있는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이춘재는 2살배기 아들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아내에게 잿더리를 집어던졌다. 아내가 하혈할 정도로 폭행했다. 심한 성도착이 있었다. 아내를 강간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나중에 형사에게 울면서 털어놓았다. 이웃은 몰랐다. 처가도 몰랐다. 문을 닫으면 다른 세계였다. 낮에 이춘재와 밤에 이춘재가 달랐듯 문 밖의 이춘재와 문 안의 이춘재도 달랐다. 그 간격 속에서 아내는 혼자였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신고할 용기가 없었다. 1990년대 초반의 가정폭력은 아직 범죄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시절이었다. 아내는 버텼다. 그러다 떠났다. 정확한 시점은 기록에 없다. 다만 1993년 말에서 1994년 초 사이 아내가 이춘재를 떠났다는 것이 수사 기록을 통해 추정된다.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이춘재는 혼자 남았다. 아내가 떠난 뒤 이춘재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확히 어떤 계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춘재 본인도 수사관 앞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표는 정확하다. 아내가 집을 나간 시점과 다음 범행이 발생한 시점이 맞닿아 있다. 1994년 1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이춘재의 처제 이씨, 당시 19살이었다. 이씨는 그날 이춘재의 집을 방문했다. 오빠가 외롭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녀가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춘재는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처제가 의식을 잃자 이춘재는 성폭행했다. 그리고 살해했다. 목을 졸랐다. 시신을 집 밖으로 옮겼다. 집에서 880m 떨어진 철물점 야적장이었다. 시신을 파란 덮개로 덮었다. 머리에는 비닐봉지와 청바지를 씌웠다. 손은 찢어진 속옷으로 묶었다. 전신을 스타킹과 가방끈으로 감쌌다. 다음 날 이춘재는 장인과 함께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이틀 뒤인 1월 15일 철물점 주인의 아내가 눈이 쌓인 차고를 청소하다가 발견했다. 파란 덮개 아래 처제이 씨의 시신이 있었다.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을 살폈다. 수사가 시작됐다. 이춘재는 처음에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실수를 저질러 놓고 있었다. 연행된 직후 이춘재가 수사관에게 반복해서 물었다는 기록이 있다. 강간하고 살인하면 몇 년 형이에요? 그 질문이 수사관들의 귀에 걸렸다. 피의자가 사건과 무관하다면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었다. 수사관들이 집중했다. 이춘재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흔들렸다. 증거가 쌓였다. 1994년 1월 18일 이춘재는 정식으로 체포됐다. 체포 이후 이춘재는 자백을 번복했다. 처음에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다.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토했다. 그러나 물증이 있었다. 현장에 흔적이 있었다. 이춘재의 진술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1994년 5월 수원지방법원은 이춘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봉이 울렸다. 이춘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표정에 대한 기록은 없다. 또한 그 선고를 들은 저가 사람들이 방청석에 있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딸을 잃은 장인과 장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이 무슨 표정이었는지도 기록에 없다. 항소심도 사형을 유지했다. 1994년 9월 항소 기각, 사형이 확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1995년 대법원이 개입했다. 대법원은 사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환송 후 재판에서 형량이 조정됐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0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있는 무기징역이었다. 이춘재는 부산교도소로 이감됐다. 그곳에서 그는 모범수가 됐다. 교도소 규율을 어기지 않았다. 도예를 배웠다. 수감자 도자기 전시회에 자신이 직접 만든 도자기를 출품했다. 교도관들로부터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급 모범수 분류를 받았다.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그가 도자기를 굽는 동안 윤성현은 교도소 안에서 손으로 탄원서를 쓰고 있었다. 부산교도소 안에서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2003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 영화 이야기가 돌았다. 이춘재가 그 영화를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교도관들 사이에서 화성 연쇄살인 이야기가 오갔을 때 이춘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무표정이었다. 도자기를 빚던 손을 멈추지도 않았다. 그 무표정 이후에 수사관들이 분석한 이춘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확하게 맞물렸다. 공감 능력의 결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연결의 부재, 범행을 자신의 일로 인식하지 않는 분리된 자아. 수사관들은 나중에 이렇게 결론 내렸다. 이춘재는 자신의 범행을 타인의 이야기처럼 회상한다. 마치 오래전에 읽은 책의 내용을 떠올리듯. 2009년이 됐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25년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춘재는 여전히 부산교도소에 있었다. 가석방 심사 자격이 생겼지만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훗날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이춘재는 이렇게 답했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이 두렵다. 조두순처럼 되고 싶지 않다. 그 답안에는 이상한 자유식이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자신이 세상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었다. 수사관들이 그 답을 기록했다. 그리고 파일을 덮었다. 그해 같은 시간 충청북도 북부 지역의 한 가죽 공장에서 42살의 남자가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20년 전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혔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남자였다. 한쪽 다리를 약간 절며 걸었다. 공장 동료들은 그가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몰랐다. 그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했다. 윤석열은 여전히 억울하다고 했다. 그리고 10년 뒤 그 억울함이 마침내 이름을 되찾는다. 오산경찰서. 창고 안에 낡은 비닐봉투 하나가 30년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면서 그 이야기는 파트 8에서 시작된다. 2019년 7월 경기도 오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 소속 형사들이 오산경찰서 창고문을 열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먼지 냄새가 났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라벨이 붙어 있었다. 연도가 적혀 있었다. 1980년대, 1990년대. 어떤 박스는 테이프가 떨어져 있었다. 어떤 박스는 습기를 먹어 모서리가 눌려 있었다. 형사들은 그 안을 뒤졌다. 찾는 것은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화성 연쇄살인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이었다. 30년이 지난 증거물이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조차 불확실했다. 일부는 폐기됐을 것이었다. 일부는 훼손됐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다. 당시 수사팀이 사건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사관들이 있었다. 그들이 증거물을 버리지 않았다. 박스 하나가 열렸다. 비닐에 밀봉된 증거물이 나왔다. 라벨에는 9차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1990년 피해자의 속옷이었다. 30년 가까이 그 창고 안에 있었다. 형사가 장갑을 낀 손으로 천천히 들었다. 가볍고 낡은 천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2019년 7월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DNA 재감정 의뢰였다. 9차 사건 피해자의 속옷, 5차 사건 증거물, 7차 사건 증거물. 순서대로 감정을 요청했다. 국과수는 접수했다. 분석이 시작됐다. 당시 적용된 기술은 1990년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미량의 유전자 정보도 증폭시켜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었다. 30년이 지난 증거물에서도 분해된 DNA 조각을 복원할 수 있었다. 냉동 보관이 아닌 상온 창고에서도 비닐 밀봉이 유지됐다면 유전자 정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가능성에 미제 수사팀이 걸었다. 결과가 나왔다. 9차 사건 피해자의 속옷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다. 5차 사건에서도 나왔다. 7차 사건에서도 나왔다. 세 건 모두 동일한 남성의 DNA였다. 미제 수사팀 형사들이 그 결과지를 손에 들었을 때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한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종이 한 장 위에 있었다. 다음 단계가 시작됐다. 국과수는 그 DNA를 대한민국 수용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2010년에 구축됐다. 수감 중인 범죄자들의 DNA를 등록해 미제 사건 해결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등록된 정보는 수만 건이었다. 대조 작업이 진행됐다. 일치하는 정보가 나왔다. 이춘재, 충청북도 청주시 처제 살인 사건으로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물. 1993년 사건 당시 수집된 그의 유전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었다. 그 정보가 30년 전 화성들판에 남겨진 흔적과 일치했다. 2019년 8월 9일이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장이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팀원들이 모였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몇 초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30년이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사본부가 즉시 구성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반기수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세웠다. 나원호 형사과장을 포함해 미제 사건 수사팀과 광역수사대 등 총 57명이 투입됐다. 여기에 핵심 인물이 추가됐다.
프로파일러 공은경 경위였다. 1999년 경찰에 입문한 공 경위는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자백을 끌어낸 인물이었다. 강호순은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수사관들 앞에서 버텼다. 공경위가 투입된 뒤 자백이 나왔다. 그 이력이 이번 사건에서도 그녀를 수사팀의 핵심에 세웠다. 2019년 9월 18일 수사팀은 부산교도소로 향했다. 경찰관 4명과 프로파일러 3명, 총 7명이었다. 교도소 접견실에서 이춘재를 처음 마주했다. 이춘재는 교도관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경기도에서 왔다는 답을 들었다. 그 순간 이춘재는 직감했다고 나중에 진술했다. 경기도에서 수사 접견이 올 일은 화성 사건밖에 없다고. 이춘재는 처음에 부인했다. 모른다고 했다. 기억이 없다고 했다. 표정은 평온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프로파일러들이 접견을 이어갔다. 1차, 2차, 3차. 이춘재는 계속 부인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심리전을 이어갔다.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이춘재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2019년 9월 24일, 네 번째 접견. 공은경 경위를 포함한 수사팀이 다시 접견실에 앉았다. 이춘재, 맞은편에. 그날 수사팀은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DNA 검출 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했다. 9차 사건, 5차 사건, 7차 사건.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고지했다. 가석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처제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연쇄살인의 진범으로 확인될 경우 가석방 심사 자체가 차단된다는 것을. 이춘재는 그 말을 들었다. 수사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기록에 정확한 시간은 없다. 다만 그 침묵이 끝났을 때 이춘재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다. 수사관이 건넸다. 이춘재는 천천히 무언가를 적었다. 수사관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적혀 있었다. 살인 12 더하기 이 강간 19, 미수 15, 총 48건이었다. 자백이 시작됐다. 이춘재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다. 30년이 지난 사건들을 그는 세부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범행 장소의 지형,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색깔, 침입 경로, 주변의 나무와 풀의 위치. 수사관들은 그 진술을 당시 수사기록과 대조했다. 일치했다. 핵심적인 부분마다 맞아떨어졌다. 이춘재는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종이 위에 현장 스케치를 그렸다. 피해자가 어디서 걸어오고 있었는지, 자신이 어느 방향에서 접근했는지, 어느 지점에서 피해자를 쓰러뜨렸는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어떤 증거도 공개된 적 없는 세부 정보가 진술 안에 있었다. 경찰이 수사 당시 내부 기록에만 보관하고 있던 현장의 특정한 흔적들이 이춘재의 입에서 그대로 나왔다. 수사관들은 조서를 작성했다. 밤새 작성했다. 2019년 9월 24일, 이춘재는 48건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중 살인이 14건, 강간이 19건, 강간 미수가 15건이었다. 4차 사건의 유류품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추가로 검출됐다. 2019년 10월 1일이었다. 이춘재는 그날 공식적으로 화성 연쇄살인 10건 모두와 추가 살인 사건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8차 사건이었다.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고 윤성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마친 그 사건을 이춘재는 자신이 저질렀다고 했다. 2019년 10월 4일 그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수사관들이 이춘재에게 8차 사건을 물었다. 이춘재는 상세하게 진술했다. 피해자 박상희 양의 방 내부 구조, 담을 넘는 방식,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그 방에 있었던 물건들, 경찰이 공개한 적 없는 세부 사항이 진술 속에 있었다. 수사팀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57명의 수사관들이 그 진술 내용을 공유했을 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윤성여가 20년을 보낸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2019년 10월 이후 수사팀은 이춘재와 총 52차례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매 접견마다 조서가 작성됐다. 총 1100장이 넘는 진술 기록이 쌓였다. 이춘재는 그 접견에서 단 한 번도 수사관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질문에 답했다. 때로는 자세하게, 때로는 간략하게. 수사관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는 것이 있다. 이춘재가 어떤 사건을 설명하다가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했는지를 묻자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그 대답이 조서에 그대로 기록됐다. 2019년 11월 15일 경찰은 공식 발표를 했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동시에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으로는 이춘재를 기소할 수 없다고. 이춘재는 처제살인으로만 재판을 받았고 그 형량으로만 복역 중이다. 그것이 법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14명의 피해자가 있었다. 그중 13명에 대한 책임은 공소시효라는 단어 뒤에 영원히 봉인됐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 배용준은 수사 결과 발표 전 고개를 숙였다.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그 말이 끝난 뒤 발표장은 잠시 조용했다. 33년의 침묵이 끝났다. 그러나 그 끝이 정의의 완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2019년 11월 13일 수원. 윤성현은 그날 뉴스를 봤다.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는 내용이었다. 화면 속 앵커가 또렷하게 말했다.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이라고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윤성현은 그 말을 들으며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록이 없다. 다만 그가 그날 밤 가죽공장 기숙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다. 20년이었다. 22살부터 42살까지 그는 하지 않은 일로 20년을 갇혀 있었다. 가석방으로 나온 뒤에도 10년이 더 지났다. 그 30년 동안 그가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은 어떤 서류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젊음, 직업, 결혼, 가족, 이웃의 신뢰, 그것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재심 청구서를 준비했다. 2019년 11월 13일 윤성현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손으로 쓴 문서가 아니었다. 변호인이 붙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지원했다. 재심 청구서에는 새로운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춘재의 자백, 경찰의 공식 발표, 그리고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에 오류 40% 일치라는 수치가 과학적으로 동일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 이틀 뒤인 11월 15일 경찰이 공식 발표를 했다. 이춘재가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윤성현은 범인이 아니었다고. 그 발표가 나오던 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기자회견장에 섰다. 경찰청장이 머리를 숙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 사진이 다음날 신문 일면에 실렸다. 윤성현은 그 신문을 봤다고 한다. 2020년 1월 수원지방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이 시작된다는 것은 법원이 기존 판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오래 기다린 결론이었다. 재심 준비 기일이 진행됐다. 담당 판사가 사전 심리에서 이례적인 말을 했다. 구두로 사과했다. 법정 안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을 것입니다. 윤성현은 그 말을 들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2020년 11월 2일 재심 최종 기일. 이춘재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산 교도소에서 수원까지 이송됐다.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있었다. 윤성여가 있었다. 그리고 언론이 있었다. 이춘재는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았다. 그 자리가 아이러니했다. 진짜 범인이 무고한 사람의 재심에서 증인으로 앉아 있었다. 이춘재는 선서를 했다. 그리고 말했다. 8차 사건은 자신이 저질렀다고, 윤성여는 하지 않았다고. 그 말을 하는 이춘재의 목소리는 법정 기록에 따르면 평온했다. 떨리지 않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마치 오래된 서류의 내용을 읽어주듯 법정 안이 조용했다. 윤성여는 그 순간 어땠을까?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있다. 윤성여는 이춘재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다. 이춘재를 바라보지 않았다.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이춘재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 많은 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과 그분들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으로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 법정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 말을 들었다. 어떤 가족은 고개를 돌렸다. 어떤 가족은 눈을 감았다. 어떤 가족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 사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자도 묻지 않았다.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춘재가 법정을 나갔다. 수갑을 차고 나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수갑을 차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방청석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재심 선고가 내려졌다. 윤성여 무죄. 법봉 소리가 울렸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울음인지 한숨인지 분간되지 않는 소리였다. 윤성여는 피고인석에서 그 선고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 대해 법정 취재기자들이 각자 다르게 기록했다. 어떤 기자는 눈물을 글썽였다고 했고, 어떤 기자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고 했다. 어떤 기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고 했다. 아마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았을 것이다. 32년 만에 이름이 돌아온 것이었다. 22살에 빼앗긴 이름이. 그러나 이름이 돌아왔다고 해서 빼앗긴 것들이 함께 돌아오지는 않는다. 법이 할 수 있는 것의 경계가 그날 법정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무죄 선고 이후 국가배상 절차가 시작됐다. 윤성여의 변호인은 윤성여가 받을 수 있는 국가배상이 100만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 윤성여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 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 강요, 국가수 감정 결과의 심각한 오류와 모순, 그것들이 공식 문서에 적혔다. 2022년 12월 법무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름을 올린 자료였다.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문장이 공문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14명의 피해자 가족들은 이춘재의 자백과 경찰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고 국가배상도 피해자 가족에게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시간이 걸렸다. 돈이 필요했다. 절차가 복잡했다. 어떤 가족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첫 번째 피해자 이완임 씨의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한 뒤 30년 넘게 살았다. 그 딸이 살아있는지 혹은 진범이 특정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는지 공개된 기록에는 없다. 다만 1986년 9월의 그 밤 어머니가 가져가던 묵은지 반찬통의 행방만큼이나 그 딸의 이후 3도 공식 기록 밖에 있다. 2020년 7월 2일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춘재가 총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을 저질렀다는 것이 공식 확인됐다. 동기는 성적 욕구 해소. 사건 발생 34년 만에 수사가 종결됐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 배용주가 고개를 숙였다. 수사본부장 반기수 부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지난 9개월 동안 30여 년 전의 수사 기록과 자료, 기억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전체 수사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자료로 남겨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이춘재를 추가 처벌할 방법은 없냐고. 없다고 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 계획이 있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시 수사관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냐고.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없다. 검토 중. 지났다. 그 세 단어가 그날 기자회견의 핵심이었다. 2020년 12월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과정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의 조사 요구를 접수했다. 2021년 5월 총 27명에 대한 조사가 개시됐다. 그중 9명은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였다. 조사 대상 27명 모두 이춘재가 아닌 사람들이었다. 이춘재의 범행이 만들어낸 수사 과정에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었다. 이춘재는 한 명이었다. 그러나 그 한 명이 만들어낸 피해는 14명의 살인 피해자를 넘어 27명의 누명 피해자로 그 가족들로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용의자 조사 피해자로 번져 있었다. 그 파장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것이 다음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할 질문이다. 정의는 왔는가? 왔다면 누구에게 왔는가?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파트 10에서 그 질문 앞에 선다. 2026년 3월 부산 교도소 담장 밖에서는 봄이 오고 있었다. 광안리 바다는 아직 차가웠다. 부두에는 새벽부터 어선이 들어오고 있었다. 생선 비린내와 바닷바람이 섞여 있었다. 부산의 봄은 서울보다 늦게 바다보다 먼저 왔다. 담장 안에는 그 봄이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다. 창살 사이로 기울어진 햇살,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피어난 이름 모를 잡초, 그들이 이 담장 안의 봄이었다. 이춘재는 올해 63이 된다. 부산교도소 수감 생활이 30년을 넘어가고 있다. 처제살인으로 선고받은 무기징역, 화성 연쇄살인으로는 단 하루도 추가되지 않은 형량. 그는 여전히 1급 모범수 분류를 받고 있다. 도예 작업을 계속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교도소 안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그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는지 아니면 등을 돌리고 있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2020년 7월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34년 만이었다. 서류상으로는 다쳤다. 그러나 다쳤다는 것이 끝났다는 것과 같은 말인지 이 사건 앞에서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14명이 이춘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중 단 한 명, 처제 이씨만이 법적으로 이춘재의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13명은 공소시효라는 단어 뒤에 법적 피해자의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춘재는 그 13명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았다. 선고를 받지 않았다.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들은 이춘재의 자백 기록 안에만 존재한다. 공소시효의 문제는 이 사건 이후 달라졌다. 2007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도망쳐도 된다는 기한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이었다. 2015년 이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는 새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춘재의 연쇄살인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에 이미 끝나 있었다. 법이 바뀌기 전이었다. 그 9년의 차이가 13명의 피해자를 법 밖에 남겨두었다. 9년.
그 숫자가 이 사건에서 가장 냉정한 숫자다. 수사 과정의 실패는 제도를 바꿨다. 이춘재의 연쇄살인 사건이 남긴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전면적 개편이었다. 사건 당시 일본에 의뢰해야 했던 DNA 감정이 이제는 국내에서 처리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장비와 인력이 확충됐다. 수영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미제 사건 전담팀이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됐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경찰의 살인사건 해결률은 96.7%였다. 같은 해 미국의 살인 해결률이 약 5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놀랍다. 1986년 화성의 들판에서 범인을 찾지 못하던 경찰이 35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해결률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그 변화의 바닥에 이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 발전이 피해자들의 삶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윤성현은 지금도 일한다. 충청북도 북부의 가죽 공장. 2020년 12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국가 배상 절차가 진행됐다. 그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된 정보는 없다. 다만 그의 변호인이 밝힌 예상 금액은 100만 달러 이상이었다. 돈이 돌아왔다. 이름이 돌아왔다. 무죄라는 판결이 돌아왔다. 그러나 22살이 돌아오지는 않았다. 42살에 출소한 그는 이제 50대 중반이다. 한쪽 다리를 약간 절며 걷는다. 소아마비 때문이었지만 20년의 교도소 생활이 그 걸음을 더 굳게 했다. 그가 가끔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다. 억울한 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 문장은 끝나지 않는다. 8차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 8명이 입건됐다.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명확했다. 그러나 이 사건도 같은 결론에 닿았다. 공소시효 만료, 처벌할 수 없다. 입건은 됐지만 재판은 없었다. 형량은 없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공개된 기록이 없다.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에서 아이의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닉한 형사계장과 형사 2명도 마찬가지였다. 입건됐다. 공소시효가 지나 있었다. 처벌받지 않았다. 피해를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 사건은 그 질문을 남겼다. 김현정 양의 부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 1989년 7월 8살의 나이로 사라진 초등학교 2학년. 경찰이 아이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실종 처리로 마무리했다. 그 사실이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수사에서 드러났다. 부모는 수십 년 동안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다.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지금쯤 몇 살일까? 결혼을 했을까? 아이가 있을까? 그 생각이 희망인지 고통인지 구분되지 않는 채로 수십 년이 지났다. 그리고 경찰이 진실을 알리러 왔을 때 그 희망은 비로소 닫혔다. 2022년 법무부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국가배상소송에서 김현정 양가족에 대해 2억 2천만 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소송 제기 후 선고 전에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 부모는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그 문장 하나가 이 사건이 남긴 상처의 깊이를 어떤 설명보다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춘재는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복역 중이다. 가석방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세상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안다고 했다. 그 말 안에 후회가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계산이 있는지 수사관들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가 도자기를 계속 굽는다면 그 도자기의 표면은 매끄러울 것이다. 깨진 것을 메우는 기술이 도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금이 간 자리에 금을 채워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법을 긴쓰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금이 간 자리는 금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이춘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33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그 사람의 내부를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알지 못한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화성의 들판은 지금 다르다. 태안읍 일대는 개발이 됐다. 아파트가 들어섰다. 논이 있던 자리에 도로가 생겼다. 국도변 버스 정류장은 철거됐거나 모습이 바뀌었다. 이춘재가 숨어있던 수풀은 어쩌면 이제 주차장이 됐을지도 모른다. 들판은 기억하지 않는다. 땅은 덮인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첫 번째 피해자 이완임 씨의 딸은 어머니가 가져가던 반찬통을 아직 기억할 것이다. 두 번째 피해자의 가족은 그 이름을 아직 부를 것이다. 8살 김현정 양의 가족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박상희 양의 숙제가 끝나지 않았던 국어 교과서를 기억하는 형사가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기억이 이 사건이 진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정의는 왔는가? 이춘재는 감옥에 있다. 그러나 화성 연쇄살인으로 받은 형량은 없다. 윤석열은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30년을 돌려받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사과했다. 그러나 처벌받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일부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왔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정의는 이 사건에서 완전한 형태로 도착하지 않았다. 늦었다. 불완전했다. 어떤 부분은 영영 닿지 않았다. 그러나 33년 만에 진범의 이름이 밝혀졌고 20년을 억울하게 갇혀있던 사람이 무죄를 받았으며 국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그것이 전부라면 너무 적다. 그러나 그것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한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1986년 9월 15일 새벽, 화성군 태안읍의 논두렁, 안개가 깔려 있었다. 이완임 씨의 반찬통이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형사들의 발소리가 논두렁을 밟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날 그 논두렁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이 33년 동안 이어질 것을, 250만 명의 인력이 투입될 것을, 한 무고한 사람이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낼 것을, 진범이 그 20년 동안 도자기를 구울 것을, 그리고 결국 창고 안의 낡은 속옷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 새벽의 논두렁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이완임 씨를 기억하고 있다. 박상희 양의 국어 교과서를 기억하고 있다. 김현정 양이 학교 가방을 메고 걷던 낮 12시 30분을 기억하고 있다. 윤성여가 수갑을 찬 채로 쓴 탄원서에 고르지 않은 글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다. 동시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이기도 하다.